안녕하세요. 고수비급 스페셜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연일 지수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터널의 끝을 보며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투자금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증시 주변 자금이 124조 90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시장이 정상화되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하루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투자자분들을 위해 수익만세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고수비급을 전해드릴 전문가가 있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은 오르는데 꿈쩍 않는 종목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위쪽 수익만세 문자 상단 글자 있죠?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니 지금 먼저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스페셜 시청자 한 분을 꼽아서 잠시 후 전문가와 찐한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이 행운의 기회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수익만세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3가지 선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스페셜 비법 그리고 상담, 종목까지 많은 것들을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수의 비급을 전해줄 새 전문가가 왔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 전문가 아닌가 하고 벌써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봐야겠어요. 오늘의 새로운 주인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MTN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앞서 앵커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새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MTN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새 전문가가 아니라 헌 전문가라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 반년 이상은 제가 뭐 다른 방송 하느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드리고 또 종목 알려드리고 잡는 법까지 알려드리는 이런 시간은 꽤 오랫동안 못 가졌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맨날 조금씩 바뀝니다. 그때 저 했을 때는 전설의 고수비였던 고수비급으로 기억하는데 뭐 스페셜이라고 또 뒤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제목답게 스페셜한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시 주변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올해 넘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8조 원 넘어가는 날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방향성 없이 횡보도 아니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 없는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증시는 방향성이 없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와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집중하시면서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뒤숭숭하죠. 미국 증시가 뭐 역사상 최대 단기 하락폭을 보이는가 하면 굉장히 좀 약간 뒤숭숭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 제목, 오늘 제가 좀 강의 제목을 9년 만에 찾아온 이 초대형 호재라는 걸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뭐 기법도 뒤에 잠깐 나오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2가지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9년이라는 요 단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요 호재라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인데 자, 9년이라는 지금이 2020년이니까 9년 전이면 2011년이네요.
아마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2011년 하면 몇 가지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차화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당시에 미국의 주가 급락, 국채 등급의 하향 조정 이런 것들 사상 유례없던 일이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통해서 지금 왜 이것이 또 호재로 됐냐면은 이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후로 미국 시장은 뭐 급락도 했다가 급등도 했다가 이게 호재야 악재야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드리면 이것은 분명한 호재고요. 호재도 그냥 호재가 아니라 초대형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아직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좀 쉽게 좀 풀어서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주식시장은 그때그때마다 좀 모습이 달라집니다. 뭐 상승장, 하락장 뭐 여러 개 나뉠 수 있지만 우리 사람도 나누면 뭐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성별로 나누면 남자, 여자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뭐 나라별로 나누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북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또 인종별로 나눈다면 뭐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를 따져본다면 주식시장은 총 두 가지 장세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별 종목의 영향보다 시장이 강할 때, 즉 시장의 움직임이 종목의 흐름을 결정짓는 그런 장입니다. 요즘 같은 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내가 가진 종목은 아무 악재도 안 나왔고 수급도 괜찮고 재무제표도 아무 문제 없고 돈도 잘 벌어. 근데 요즘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그런 것들이 시장 흐름에 묻혀버려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진짜 쥐뿔도 없는 회사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하락세가 종목의 하락을 만들어버리는, 즉 시장이 종목을 지배하는 장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지금이에요.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의 흐름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있었던 이 제약주 장세였죠. 코스닥 시장에서 요만큼 차지하고 있던 제약주가 갑자기 막 주가 신라제 막 10배 이상 올라가면서 제약주가 이만해졌습니다. 그 제약주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날아가 버렸죠. 특정 섹터나 특정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힘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장이 나왔을 때 지수는 제자리에 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매가 돕니다. 제약주가 갔다가 제약주가 떨어지면 갑자기 밑에 있던 반도체가 올라오고 또 반도체가 떨어지면 전기차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요것은 아니고 바로 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종목 포착 물론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시장의 방향성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빠질 것이냐 다시 반등할 것이냐 강하게 반등할 것이냐 약하게 반등할 것이냐 그 방향성부터 큰 전략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의 첫 번째 스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시장이 단기 급락이 나올 때마다 이 공포지수라는 말을 꼭 이럴 때만 듣습니다. 장이 좋을 때 공포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지수가 빠질 때 공포지수가 급등한다는 얘기 굉장히 자주 드시는 건데 사실 공포지수라는 것은 사실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변동성 지수가 맞는 겁니다. 시장이 보통 단기간에 크게 급락을 하다 보면 난리 났다, 다 도망가자라고 극단적으로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과 아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급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보통 이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게 되는데 그것은 보통 시장 급락과 맞물리기 때문에 공포지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증시의 공포지수, 즉 변동성 지수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가 이 검은색 줄 그어놨습니다. 이 검은색 줄이 이번 주에 찍었던 우리나라 공포지수의 위치입니다. 대략 한 37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대략, 그죠? 요거까지 요번에 갔던 건데, 요게 2019년 작년, 2018년,
2017년, 2016년 이 몇 년을 뒤로 돌아가 봐도 지금 기록한 이 정도 수준까지 변동성,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올라왔던 적이 최근 8년 동안 없다가 가장 마지막에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 언제냐.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입니다. 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바다를 건너 대서양을 건너 도착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건국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채, 즉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최초로 하락했던 때가 바로 2011년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을 깎아요. 가장 세계에서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낮췄다는 거. 당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한번 맞았었죠. 그때 공포 지수가 요 37포인트를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8년 동안 없다가 9년 만에 지금 공포 지수가 여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자, 요때가 2008년 리먼 사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신용위기 사태. 공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치솟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온다면 시장은 반등하겠죠. 자, 우리나라 상황을 잠깐 봤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의 급락도 역시 만만치가 않았죠. 미국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보시면 미국 최근에 이거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이 미국 증시의 이 공포 지수입니다. VIX라고 써 있죠. 변동성 지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거의 50포인트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달 초 지난주 넘어오면서 미국 증시 역시 굉장한 공포감이 휩싸여 있다. 미국도 지금 수년 만에 50%에 근접하는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9년 만에 사상 최대치로 올라간 공포지수. 자, 공포감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빠질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하락이 컸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방향성이 바뀐다면, 즉 이제까지 이렇게 급락한 시장을 방향성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어떤 재료만 있다면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전 고점까지만 가도 굉장히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이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낮췄는데 제가 이 두 가지 표현을 지금 써놨어요. 기습적이고 파격적이다. 자, FOMC 정례 회의 다다음 주에 합니다. 근데 다다음 주에 회의할 때 기준금리 낮춰도 되는데 정례 회의 기간이 아닌데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굉장히 기습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파격적이다. 보통 기준금리를 움직일 때는 적을 데가 없네. 0.25%포인트씩 보통 기준금리가 바뀝니다. 2에서 1.75, 1.5, 1.25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뉴스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무려 0.5%포인트를 한 방에 낮췄죠. 굉장히 파격적으로 금리를 낮춘 겁니다.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인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지금 화면에 적어놨습니다. 자, 금리 낮추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은행 이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지난달까지는 1억을 빌리면은 한 달에 3, 40만 원을 내야 되지만 지금 갑자기 가보니까 2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럼 대출 받기가 쉬워지겠죠? 자, 반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금을 맡겼는데 적금 이자가 원래는 한 달에 30만 원씩 나왔었는데 25만 원밖에 안 줍니다. 저라면 기분 나빠서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자를 많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덜 준다고 하면 일단은 돈을 맡기기가 싫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돈을 빌리기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꽁꽁 묶여있는 그런 자금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겠죠.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돈을 싼 값에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기 돈이 아닌 것까지 빌릴 수 있는 최대한 돈을 다 끌어모아서 뭔가 하겠죠. 집을 사든 하든 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일단 시중 자금이 늘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돈을 넣지 않고 빼기 때문에 뭐 대출 싸니까 뭐 그걸로 뭐 외제차를 사든 아니면 무리해서 집을 사든 이거는 뭐 사람마다 선택의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돌아다니는 우리 일상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 요 생활권 안으로 그 안에서 돌아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은행에 묶여 있지 않고 정부에 묶여 있지 않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면 미뤄왔던 뭐 시설 투자, 공장 더 짓고 사람 더 뽑고 이런 것들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자, 시중자금 늘어나게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쓰는 돈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유동성.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하면 돈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요가 있죠. 돈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잠깐 사신 거잖아요. 그죠? 이자가 낮아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면 이 돈은 일부는 그냥 투자처를 찾아다니게 돼 있는데 그 돈이 늘어나게 되죠. 아무래도 대출 이자가 싸져서 뭐 스탁론을 빌리기 쉽다거나 아니면은 갈 곳이 없어져요. 안전자산, 뭐 금이라든가 뭐 그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예를 들면 아니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 적금이나 이런 쪽으로 돈을 넣어봤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위험자산으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여러 군데로 가겠죠. 뭐 원유 시장으로도 갈 것이고 하겠지만은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늘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요만큼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뭐 한 100조 원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0조 원이 더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뭔 얘기죠? 산다는 얘기죠.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을 새로 사야 그게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이 대세 상승을 보이게 된다. 이런 현상은 과거 역사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시기가 언제인고 하니 이때죠. 자, 리먼 사태입니다.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약 1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55%가 하락을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로 치면은 뭐 2,000포인트에서 900으로 뭐 실제로 이렇게 갔었죠. 실제로 2,000에서 900으로 갔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빠졌습니다. 55% 주가가 단기 폭락, 반토막이 납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10%만 빠져도 시장에서는 20% 넘게 빠지는 종목들이 속출하는데 주식시장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종목들은 거의 뭐 초토화 분위기입니다. 55% 빠졌는데 이러고 나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이 당시 주식하셨던 분들이나 뉴스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걸 취하게 됩니다. 돈을 막 찍어내서 뿌리는 겁니다. 돈을 뿌려요.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막 넘쳐 흐르니까 화폐의 값어치는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막 씁니다. 그것이 바로 소비 경기를 늘리는 거죠. 예컨대 제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몸에 피가 한 30%가 만약에 그럼 죽겠지만 물론. 살았다고 칩시다. 30%가 몸에 있는 제 혈액이 없어지게 되면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 공급을 못 받겠죠. 폐를 돌아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뇌로도 가고 이 모세관까지 피가 돌아야 되는데 그 피가 줄어들면 제 몸에 있는 세포들은 정상적인 산소 공급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즉 수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양적 완화 조치,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 양적 완화, 그리고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그리고 어젯밤에 캐나다도 했죠. 그리고 곧 유럽에서도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낮출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금리를 다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따라갈 거예요. 유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닥을 찍고 정말 미국이 망할 것만 같은, 주식하는 사람들 다 진짜 죽을 것만 같던 시기에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의 대세 상승장.
10년의 대세 상승장을 만드는 그 시작에는 바로 여기서 펼쳤던 이 유동성 확대 정책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57%가 상승합니다. 10년 동안에 357%니까는 뭐 4배가 좀 넘게 올라간 거죠. 4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이 대세 상승을 만든. 당시에는 극약 처방. 정말 막장까지 왔구나. 이거 아니면 정말 우린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극약 처방이었지만 결국 이것이 약이 돼서 미국 증시는 4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지금 또다시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 요 사진 이게 무슨 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포털에 철새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철새, 저도 어릴 때 잠깐 시골 산 적이 있었는데 철새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제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시골집에 있으면은 왔다가 좀 지나면 갑니다. 근데 또 한 계절이 지나고 다시 되면 다시 또 찾아와요. 그새 어떻게 또 알고 찾아오는지. 당시에는 사실 우리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찾아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당시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집을 떠난 줄 알았지만 결국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시장에서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5조 원 이상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뭐 내가 싫어서 떠나는 건가 철새가? 우리나라 시장이 싫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짐을 사서 나가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는 어땠습니까? 떠나가면 돌아오고 외국인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준금리까지 낮춘 마당에 뭐 지금 와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안전 자산으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증시로 다시 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돌아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돌아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제비 얘기를 했는데 제비가 집을 지어놓으면 따뜻한 남쪽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지가 지어놓은 집이 있으니까 그걸로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수급 주체,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그냥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종목이나 막 잡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다시 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자신들한테 득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 중에 국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의류업체죠. 뭐 뉴스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뭐 중국에 있는 이 의류 생산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중국 이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공장을 세워놓은 의류 업체들이 뭐 괜찮다 하는데 글쎄요. 그러면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공장에 있는 영업 무역은 왜 안 올라갔을까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실제로 국동이 올라간 것은 자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누가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 알면 뭐예요? 그것이 실제 매수세로 연결이 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자, 흔적을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 차트는 그래서 최근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던 바로 그 이슈의 정점에 있는 종목이죠. 바로 국동이라는 종목의 2월 24일 이전의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어떻습니까? 주가 어때요? 1,600원, 1,500원 하다가 동전주가 될랑말랑 고점에서 주가가 쭉 계속 떨어지죠. 주가는 계속 밀리고 계속 밀려서 1,600원에 이르던 국동이 장중에 동전주까지 바뀌어버리는 이런 하락세를 계속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 종목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종목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망이 없는 종목에 물타기 하실래요? 안 하실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때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안 샀어요. 그 전에는 사는 모습이 사실 별로 관측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빠진 이 순간부터 사고 모읍니다. 2월 24일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동에 대해서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주가는 40% 가까이 빠졌지만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 거 보이시죠? 왜일까요? 왜 외국인들은 멍청이 바본가요?
그냥 샀다가 큰일 났다 물타기 그냥 한 걸까요? 누가 이기냐 보자. 마냥 떨어지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력이나 정보력이 조금은 그래도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떨어지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빠져나가기보단 오히려 더 사는 것으로 대응을 해왔던 겁니다. 자, 2월 24일까지 이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열흘 뒤 오늘까지 해서 국통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약 120% 정도, 120% 정도의 주가 급등이 여기서 나왔죠. 자, 보시면 아까 제가 2월 24일까지 봤었는데 그전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보면 거래량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누가 보겠죠? 아이고, 이거 누가 들어왔나 보다. 잘 모르게, 티나지 않게 물량을 늘려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전주가 될 뻔했던 1,000원 밑으로 가서 993원까지 갔었네. 예. 1,000원 언저리에 있던 이 종목이 오늘 종가 기준, 오늘 상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1,000원짜리 종목이 2,225원까지 125%네요. 계산하니까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좀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셨죠? 바로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 사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가 원하는 대로 올라갔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가가 120% 올라갔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냐? 예, 후련한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 다 팔고 나왔죠? 다 팔고 나왔죠. 주가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발판으로 얘네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습니다. 뭐 1,000원 중반대 밑에서 쭉 끌어모은 거 2,000원 넘어가는 과정에서 싸그리 봉당 털고 나와버렸죠. 요거 지금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 털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운전수가 더 이상 외국인이 운전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외국인이 흔적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흔적을 남겨놓고 갔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에요. 실제로 이 종목은 제가 2월 11일에 제가 다른 그 뭐 방송에서 실제로 제가 추천을 하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부터 보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가 올라가는 과정에 외국인이 쪼쪼쪼쪼 삽니다.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안 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가가 자기들이 산 자리, 원래 자리로 도로 밀려 내려갔어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얘네들이 앞장서서 팔았겠죠. 자기들이 앞장서서 팔았겠지만 안 팔았다. 그 이유는 뭐냐? 좋으니까. 참고로 제가 2월 11일에 사라고 말씀드리기 그 이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시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 박살났습니다. 그렇지만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사라고 한 자리부터도 60%가량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분히 하락장에서 하락을 상쇄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급등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왜 더 사지 않습니까? 더 사다가 15,000원 넘기고 고점 찍으니까 요 구간에서 이제 얘들이 팔면서 떨어지죠. 이 지금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안 되죠. 얘들을 단물 빨아먹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살 때는 이런 자리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얘네가 갖고 있다는 걸 알겠어. 그리고 이제 조금씩 거래가 터질 기미가 보인다. 이럴 때 들어가면 망해도 외국인이 먼저 망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의 보험을 끼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치 제비집을 지어놓고 떠났듯 흔적을 남긴 종목. 지금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5조 원 팔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걔들 영원히 나갈까요?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뭐 집도 없이 돌아옵니까?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흔적. 자, 누구나 주식을 통해서 성공하셔야죠. 돈 벌려고 시작하셨으니까 돈을 벌고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그런 성공 투자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단독 주인공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단독 주인공을 못합니다. 하지만 공동 같이 주인공을 할 수 있어요. 누구랑? 외국인이랑. 그래서 외국인이 낙인 찍어놓은 종목, 급등할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낙인 찍어놓은 종목을 찾아서 같이 들어가 놓으면 확률이 높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이 동전 이거 던지는 것도 아니고 주사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그냥 뭐 줄타기 해서 이렇게 뭐 신내림해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확률에 베팅한 높은 확률, 높은 상승 확률을 가진 종목에 베팅하는 것이 주식이에요. 도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법 잘 활용하셔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돌아오는 그런 종목들. 뭐 뒤에 제가 스페셜 종목으로도 말씀드리기도 할 겁니다. 스페셜 종목으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찾아내는 그런 매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종목을 오늘 제가 2개를 준비했어요. 첫날이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도 뭐 나오긴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스페셜 종목 2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스페셜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근본 없는 회사 정말 싫어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돈 못 버는 회사, 앞으로 계속 못 벌 회사 싫어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얘기 뒤에 하고 작년에 2019년 영업이익이 그 이전 해보다 87.1%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이미 실적 발표했죠. 뭐 실적이 잘 나왔는데 늦게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이미 발표된 작년 실적은 2018년 대비 영업이익이 87.1% 거의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올라가긴커녕 외래 떨어졌어요. 오히려 낙폭이 최근 2달 동안 계속 주가 떨어지면서 왜 떨어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시장의 종목을 지배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무 죄도 없는데 괜히 시장 빠지느라고 같이 빠져버리면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저가 메리트가 발생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아까 제가 외국인 얘기했습니다. 낙인 찍힌 것은 바로 뭐냐면 외국인들이 아직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거 아직 남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는데 이만큼 사놓고 요만큼 팔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요 물량 처리가 되려면 또 얘네들이 안 팔고 있는 이유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10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매집한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까지 해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의 스페셜 종목이고요. 또 두 번째 스페셜 종목 내가 2개 갖고 왔는데 첫 번째 거는 글쎄 한번 심심하면 맞춰보셔도 좋겠는데 첫 번째 거 건설주고 두 번째는 다른 겁니다. 자 일단요. 두 번째는 쉬워. 요건 다 맞히겠다. 첫 번째로는요. 작년에 역시 실적 얘기가 나옵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생겨난 이래에 가장 많은 매출을 내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즉 돈을 까먹던 회사가 버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얘기. 자, 두 번째. 이 회사 자회사가 이제 다 알겠다. 매드팩토라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매드팩토 최근에 주가 이따 잠깐 보겠지만 매드팩토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에 2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 지분 가치만 해도 얘가 안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직 별로 안 올라갔어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이 지금 2달 정도를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 샀습니다. 그죠? 요거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2개 종목, 스페셜 종목 2개는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방송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급등 낙인 찍은 종목들 반드시 놓치지 말고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종목의 힌트를 조금 나눠주셨는데 건설주 말고 또 하나 다른 종목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들여다볼 겁니다. 이쪽으로 어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봐드릴 거고요. 저희는 여러분들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서 오늘 스페셜 상담 한 분을 꼽아서 찐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어서 행운의 기회까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 솔리드입니다. 끝자리 번호 0906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종목인데 매수 가격 6,310원에 비중 25%입니다. 이 5G 통신 장비 업체 솔리드, 이 5G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의 낙폭이 조금 이루어졌단 말이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마에스트로 전문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이 통신 5G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투자가 멈춘 게 한둘이 아닙니다. 5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지금 세계 각국의 5G 투자 노력이 지금 다 멈춰진 상태다 보니까 장비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겠죠. 차트 보시면 일단은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의 현재 등락과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이 주가의 등락과 이 외국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 어디 갔어? 예. 얘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거면 주가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안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다 나갔습니다. 이거 바꿔보면 뭔 소리냐면 오히려 주가 하락을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만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판단이 들어서 매수가 6,3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가면 이 박스권에서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500원으로 좀 짧게 잡으시고 내려온다면 5,200원은 최소한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 목표 가격 6,500원, 손절 가격은 5,200원 챙겨보면 되겠네요. 솔리드였습니다. 다음에는 문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자들 보내주셨을까요? 많은 고민들 보이는데 살려주세요. 이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고요. 매수 가격 13,500원에 비중을 100% 두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구해드려야겠죠. 현대바이오 마에스트로 전문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현대바이오 자체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비중이 100%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절반은 일단은 매도를 하셔서 제약주가 아닌 다른 쪽으로 좀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종목에 100% 몰빵은 이건 안 돼요. 자, 일단 제가 왜 이 종목 자체는 좀 흐름이 괜찮냐고 했냐면 주가 여전히 하락 추세예요. 사실 상승으로 지금 당장 되돌린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10,000원 근처까지 밀린 이 과정에서 조금씩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오늘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제약주는 샀어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보니 이제 얼마 있다가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절반 몰빵은 안 됩니다. 절반만 가져가시고 절반은 즉시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 남아있는 절반 물량은 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보시고 내려온다면 손절가는 1,500원으로 잡으면서 절반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비중 반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도 문자에서 고민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세 도와주십시오. 한화입니다. 매수 가격 44,000원, 비중 20%. 한화 매수 가격 보니까요. 이분은 최소 2018년 2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버텨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화에 대한 투자 의견 마에스트로 전문가 나눠주시죠. 일단 뭐 한화는 이게 이제 화약 쪽의 사업을 하긴 하는데 뭐 이제 한화, 뭐 건설 등등 계열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수급도 수급이고 특히 뭐 차트상에서 기술적에서 전혀 매력을 좀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뭐 한화 계열사 중에서도 지금 뭐 한화 생명이라든가 뭐 한화 케미칼 이름 바뀌었지 참 솔루션 등등 보시면 하나그룹 계열사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도 좋기가 어렵죠.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약간 매정하지만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요. 지금 이 종목은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자체의 상승 동력 그리고 수급조차도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 보고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잡는 게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반등 때문에 조금 올라올 수 있다면은 한 23,000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스페셜 종목 준비한 걸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낫겠다 말씀드리고 23,000원 당일 목표가 손절가 2만 원으로 잡고 되도록이면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에 대해서 또 의견 챙겨봤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힌트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종목의 힌트 좀 앞서서 주셨어요. 건설주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씩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주셨는지 전문가님 점수는요? 일단 이 첫 번째 스페셜 종목 점수는 좀 화면에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3.8점입니다. 이거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별표를 매기다 보니까 3.8점이 나왔습니다. 에이 뭐야라고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럼 뭐 별 5개가 막 5.0만 맨날 나오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자, 이 종목 3.8이면 높은 편이에요. 그
3.8이니까 한 38%는 그래도 가지 않나 싶은데 자 보시면 일단 가장 매력적인 부분 요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 기업은 작년 영업이익이 그 전에보다 87%가 늘어났는데 주가는 왜 이래 떨어졌습니다. 올라도 시원찮판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이 종목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격 메리트, 즉 저가 메리트다. 시장 덕분에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종목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참고로 이 중대형주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중대형주에 속하는데 자,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외국인들은 소형주, 작은 거, 테마주, 뭐 잡주 이런 거 안 사죠. 외국인들은 실적받침 된 거 삽니다. 자, 그래서 요거 3.8이고 다른 것들은 뭐 실적은 양호합니다. 아까 제가 87%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별점 한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좀뭐 기업 가치는 당연히 돈 잘 버니까 기업 가치 당연히 좋고 한 가지 그나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장의 어떤 단기 이슈 막 테마성 이런 건 좀 없어요. 그리고 수급은 왜 별 3개냐면 이제까지 수급은 안 좋아.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수급이 아마 조만간 있으면 별 5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첫 번째 스페셜 종목에 대한 제 점수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이 가격 메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종목입니다. 건설주라는 힌트도 주셨고요. 이 종목 좀 길게 보고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기대해 볼게요.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주셨어요? 예, 요게 평점이 조금 더 높네요. 요건 평점이 4.0 나왔습니다. 종합 점수가. 이 종목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종목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건 돈을 까먹던 애들이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거. 자, 이 종목은 실적이 올해 영업이익이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실적의 별점이 5개입니다. 그래서 평점을 주면 약간 좀 더 높은데 종목 이름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반드시 좀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점이 나왔어요. 더 좋은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 점수 좋네요. 잠시 후 종목명이 공개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요. 지금 스페셜 콜이 연결됐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긴밀한 상담을 나눠볼 수 있는 스페셜 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파워로직스요. 파워로직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 파워로직스부터 매수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예, 30%에 11,000원. 파워로직스 30% 비중. 예, 11,000원. 11,000원 매수 가격. 네. 아비코전자는요? 8,000원에 30%. 아비코전자 매수 가격 8,000원에 비중 30%. 네. 매수 가격들 오래 보니까 오래 보유했습니다. 보유 기간이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기치 좀 길어진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회사 자체는 좀 많이 적자를 본다거나 예를 들면 좀 위험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못 가죠. 종목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네. 참고로 그 파워로직스가 이제 그 탑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엔지니어링은 뭐 최근에 주가 좀 괜찮았었는데 그 파워로직스 그 탑엔지니어링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이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요 자회사 파워로직스의 실적 개선 덕분인데 정작 실적 개선된 파워로직스는 별로 못 갔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MC넥스라든가 뭐 약간 다른 더 좀 센 놈들이 많아가지고 등살에 빌려가지고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좀 못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종목이 자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제가 11,000원요. 11,000원이요. 네. 11,000원이면은 이게 딱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이 박스권 딱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수익권으로 바뀌시려면 요게 요 박스권 뚫어야 되는데 이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를 뚫기가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처음에 요때 뚫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의 힘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한 30 정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네. 힘을 누가 불어넣어 주는 게 제일 쉽냐?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어넣어 주면 제일 좋은데 아쉽게도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아쉽게도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좀 팔아놓고 지금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라고 장담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적 좋기 때문에 일단 좀 두고는 볼 텐데 너무 눈높이를 좀 많이 높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약간 좀 아쉬우시겠지만 12,000원으로 좀 짧게 드리고 시장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거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려온다면 손절가는 이 하단에 8,500원, 이제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8,500원을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아비코전자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일단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뭐부터 보이냐면 외국인들 들어오다 말았고요. 이 종목이 조금씩 이 변동폭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보이시면은 거래량이 최근에 좀 늘어났고요. 이제 전기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뭐 따로 얘 혼자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개별적인 이슈나 재료 같은 것들은 좀 부족한 기업이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얘는.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최근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한 번씩 변동폭이 이제 커지는 흐름들이 나와서 한 번 이 자리에서는 더 이렇게 좀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 내용적으로는 앞서 보셨던 파워로직스가 좋지만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의 측면,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그래도 조금은 더 매력적이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는 이번에 전고점 위로 올라가는 흐름까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조금 뭐 금방 막 빨리 던져버리고 싶거나 뭐 그러신 건 아니시죠? 뭐 가져가려고요. 그러시면 한 8,000원까지는 일단 좀 노려보시면서 이때까지는 한 주도 건드리지 말고 한번 냅둬 보시고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고 한 2달에서 3달 정도 안에는 좀 결판이 나기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이건 들고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네. 파워로직스는 그거도 좀 더 한 몇 달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면 예. 좀 갈려나요? 일단 얘가요. 별 힘이 없는데도 사실 여기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서 사실 뭐 개별적인 호재라든가 이런 거 없는데도 없어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박스권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 위로 이제 목표가 드린 거니까 일단 뭐 시장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걸로 생각되니까 다음 주까지 일단 좀 관망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의 성공자를 응원하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시간, 오늘의 스페셜 종목이 공개되는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요? 예, 오늘 첫 번째 스페셜 종목은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대형주고 건설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바로 말씀드리나요? 두 번째 거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자회사가 매드팩토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오늘 흐름이 좀 괜찮았었던 바로 이제 바이오 기업입니다. 두 번째 스페셜 종목은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을 이렇게 딱 두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이 좀 많이 나왔던 좀 종목이고 앞으로의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이 나왔을 줄이야.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잠시 후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 보고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최근에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일단 17,000원까지, 17,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고 떨어진다면 손절가는 13,000원으로 해서 한번 좀 짧게 대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테라젠 이텍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중에서 거의 다 적자예요. 흑자 기업 많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횡보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 그래서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7,000원으로 대응하시고 좀 설명이 더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별점 5점짜리 궁금한 이런 기보 찾는 것들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